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따단 빵.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광복절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좋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퀴즈 낼게요. 광복절이 1945년 8월 15일이면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경술국치일이라고 합니다. 경술년, 국치, 나라가 치욕을 당했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나라 망한 거죠. 자, 그날은 몇 월 며칠입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게 잘 모르시죠? 네. 답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날은 바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게요, 막 좋은 거, 신나는 거, 기분 좋은 거, 이런 것만 기억하고 기록하는 게 역사라고 오해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요, 지우고 싶은 거, 아픈 거, 상처받은 거, 이런 것조차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안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1945년 8월 15일 좋죠. 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경술국치일 1910년 8월 29일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910년 8월 29일도요, 조기를 달아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들? 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시간으로, 아픈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참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속상합니다. 저도요. 이 파트를 이야기할 때 많이 아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우선 여러분들 그 앞에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볼 게 뭐였냐면, 독립협회 있지 않습니까? 예,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떤 그 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이런 것도 막아냈고요. 또 열강들의 어떤 그 이권 침탈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 봤다는 얘기죠. 아마도 나라가 기틀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이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종은 결국 자신의 어떤 권력이 좀 이렇게 위축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 그 때문에 결국은 자신과 함께 가야 될 그 독립협회를, 보부상,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또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 해산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바로 대한제국, 바로 이 고종 황제의 단독 개혁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고종 황제가 바로 그렇게 단독 개혁, 광무 개혁을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그 배경은 바로 러시아와 일본의 어떤 팽팽한 균형. 왜냐면 고종이 아관파천에서 러시아 공산으로 가버렸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 일본의 어떤 팽팽한 세력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그 공간 안에서 고종 황제가 나름대로 어떤 그 정치, 개혁,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일본이 뭐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니까, 서로 으르렁만 됐지 뭐 더 이상 한 발짝 전진 못하니까 그 공간 안에서 고종이 자기 나름대로 광무개혁을 펼쳤던 거예요. 자, 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광무개혁은.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균형 속에서 지금 광무개혁이 만들어졌는데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이상 독자적인 개혁을 수행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을 맞춘 것도 역시 어찌 보면 외세에 의존하는 어떤 방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이 깨지는 사건, 그게 바로 1904년 일본의 공격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1904년부터 시작해서 1905년 끝나게 된 이 러일 전쟁. 자, 이 러일 전쟁에서 놀랍게도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10년 전 청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할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요. 이번 러일전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이 승리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러시아와 10년 전 청나라와는 비교 불가. 러시아는 당시 그 그레이트 게임이라 그래요. 전 세계 영국과 러시아가 이 두 개 강대국이 축을 이뤄가지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 어떤 그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구도 속에 있는 이 두 나라, 그 중에 러시아가 근데 작은 일본과 싸운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라고 다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러시아와 일본의 그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야, 근데 뭐 이제 이것도 반론이 있어요. 과연 이게 러시아가 진 거냐? 당시 어떤 그 내부적 어떤 상황 속에 의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둔 거지 진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뭐 어쨌건 간에 네, 일본이 이긴 겁니다. 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 속에서 광무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균형이 지금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러일 전쟁, 1904년 러일 전쟁부터.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요, 이 균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우리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두 가지 한일 의정서와 1차 한일 협약이 있어요. 한일 의정서와 1차 한일 협약이 있는데 이 한일 의정서와 1차 한일 협약은 바로 러일 전쟁 과정에서 체결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조약을 강요한 거예요. 그 팽팽한 그 균형 속에서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이제 러일 전쟁 벌어지면서 그 균형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이러면서 일본이 이제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펼쳐졌던 한일 의정서와 1차 한일 협약. 먼저 한일 의정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의정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자, 러시아와 지금 싸워야 돼. 싸워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둔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마음껏 그런 주둔지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게 일본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한일 의정서, 바로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주둔지, 자신들이 마음껏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달라. 이게 바로 한일 의정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막가자는 거죠, 지금. 네, 우리 땅을 왜 줘? 하지만 전쟁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러일 전쟁이 쭉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일본이 승기를 잡아요. 일본이 승기를 잡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이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 1차 한일 협약은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 내정 간섭의 신호탄을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시행됐던 정치 형태가 뭐냐면 고문 정치라는 겁니다. 고문이 뭐예요? 으악, 팔 꺾고, 팔 뽑고, 다리 뽑고, 다리 줄이 틀고 이런 고문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경험이 있거나 좀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문해 주는 거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말이 자문이지. 일본이란 그 어떤 그 곳에서 파견된 사람이 자문이겠습니까? 내정 간섭이지. 그죠? 어쨌건 그 모습으로는 이 고문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차 한일 협약으로 고문 정치가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2차 한일 협약 때 통감 정치가 시작되거든요. 요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1차 한일 협약으로는 고문 정치고요. 2차 한일 협약으로는 통감 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고문 정치예요. 고문은 좀 약간 느슨하죠. 하지만 내정 간섭을 훈수를 두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고문에 누가 파견되었느냐? 자, 외교 고문과 경제 고문이 파견됩니다. 외교 고문은 스티븐스, 경제 고문은 메가타가 파견됩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외교 고문 스티븐스는요, 말 그대로 왜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야 되는지를 전 세계 다니면서 설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때려 죽일. 그죠? 때려 죽일. 예.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외교 고문 스티븐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가 왜 대한제국이 왜 일제의 그 식민지가 돼야 되는지 막 설파하고 다니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이 열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뭉치기 시작합니다. 자, 특히 이 미주 지역, 장인환, 전명운. 자, 이들이 바로 이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왔을 때 가만 냅두지 않아요. 바로 이 둘이, 장인환과 전명운이 바로 이 스티븐스를 처단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장인환과 전명운은 표면적으로 볼 때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냥 그 둘이 각각 따로따로 생각한 거예요. 스티븐스가 온다고? 그럼 내가 처단해야지. 라고 해서 장인원과 전명훈. 맨 처음엔 전명훈이 총을 쐈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사격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육탄전이 벌어지죠. 그 무리 속에 장인왕도 있었던 거예요. 장인왕이 쏘려고 했는데 벌써 어딘가에서 튀어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과정에서 장인왕이 방아쇠를 당기면서 스티븐스를 저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뭔가 그 시대 정신을 해결하기 위한 두 사람의 의기투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스티븐스는 이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어쨌건 이 장인원 전명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뭉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뭐 대한인국민회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장인원 전명훈이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처단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네, 경제입니다. 경제에서는 메가타, 일본인이죠. 이 메가타가 경제 고문으로 파견돼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단행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 말 그대로 일본 경제로 예속시키기 위한 화폐를 일본 화폐로 바꾸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를 일본 경제에 좀 통합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 화폐를 통해서 화폐 어떤 거 똑같이 써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쓰고 있었던 백동화, 이 백동화를 제1은행권, 일본 화폐죠.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5만 원, 만 원, 1,000원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제1은행권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특정 시기 안에 이걸 다 바꿔야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메가타가 주도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니 여러분들 만 원을 갖고 갔어. 여러분 돈 만 원 가져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1은행권 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의 어떤 화폐를 1대1로 교환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가치로. 그런데 똑같은 가치로 교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 원을 가져갔으면 만 원에 해당하는 제1은행권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상했네. 이거 위조 같은데 이거는 좀 뭐 돈으로 좀 가치가 없는데 뭐 이렇게 되면서 50% 밖에는 주지 않는 거. 5천 만 원을 갖고 있는데 5천밖에 안 주는 거야. 또는 만 원을 1,000원밖에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얼마 손해예요? 5,000원 받았으면 5,000원 손해고 1,000원 받았으면 9,000원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재산이 갑자기 쪼그라든 거야. 제1은행권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러 갔어. 근데 재산을 제대로 쳐주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당시 그 민족 자본들, 그 돈을 백동화라는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었던 민족 자본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위축되죠. 내가 갖고 있는 만 원의 가치가 갑자기 1,000원이 돼버렸으니까 이건 쪼그라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화폐정리 사업이에요. 화폐정리 사업. 자, 이 메가타는요, 이 화폐 정리 사업 과정 속에서 금본위제라는 얘기는 뭐 화폐를 찍어낼 때 금이 있는 만큼만 찍어내는 거잖아요. 원래 그 앞에 약 10여 년 전에 갑오개혁에서 시행되었던 게 뭐예요? 은본위제였죠. 은본위제. 은이 있는 만큼 화폐를 찍어낸다는 거였는데, 자, 이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에서는 이제 금본위제를 도입하고 있더라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동원을 만들고 있는 그 관청, 그 전환국이었거든요. 1880년대 개화정책의 과정 속에서 만들었던 기구들 많지 않습니까? 뭐 우정총국, 갑진정군의 주역 우정총국, 또 방문국, 한성순보 첫 번째 그 신문, 그 다음에 전환국, 화폐 만드는 곳. 이 전환국을 폐지를 시켜요. 백동환을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제1은행권을 바꾸면 되니까. 그죠? 이런 어떤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우리가 식민지가 되기까지 어떤 그 경제적인 예속 관계를 차곡차곡 만들어 놓고 있더라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토지를 마음대로 쓸 거야 한일 의정서, 고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정 간섭할 거야 바로 1차 한일 협약. 이 과정 속에서 러일 전쟁이 끝났어. 일본의 승리로 끝나버렸어. 이러면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었어. 러시아는 이제 한반도에서 손 떼기로 했어. 이제 완벽히 일본 마음대로 이 한반도를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그러면서 체결한 조약이 바로 2차 한일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 2차 한일 협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을사늑약, 뭐 을사조약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뭐 되도록이면 늑약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을사조약을 틀려도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하지만 좀 그 사건의 어떤 그 성질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늑약, 강제로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을사늑약은요, 뭐냐면 이제
완전히 외교권을 강탈하게 되는 겁니다. 외교권. 자, 이 외교권을 강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갔어. 그러면 이제 혹시 그 미국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어. 뭐 여권을 분실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미국에 있는 주미공사 갈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주미 대사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외톨이가 돼버리는 거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기관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외교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외국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09년에 체결했던 간도 지역에 대해서 이 간도가 대한제국의 땅이냐 청나라의 땅이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회의가 벌려요. 외교회의가 벌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면 누가 참여해야 돼? 내가 참여해야지. 그런데 대한제국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대신 참여합니다. 그래서 체결한 게 바로 간도협약이라는 거예요. 간도협약에서 결국 일본은 간도를 청나라 땅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외교권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외교권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주권을 거의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표성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우리는 다른 나라랑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뭐야. 주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게 바로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던 일본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그 이토 히로부미의 압박에 의해서 도장을 찍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을사오적. 자, 을사오적 하면 누가 있습니까? 이완용.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을사오적 하면 누굽니까? 하면 이완용이요. 다 크게 소리 질러. 그리고 그 다음은 묵묵부답. 아니, 봐봐. 오적이면 5명 있다는 얘기 아니야. 분명히 오적이 다섯 명이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왜 우린 이완용만 아냐고. 이완용 억울할 것 같아.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을사오적입니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을사오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매 역사 시간마다 불려지고 있잖아요. 을사오적으로. 그죠? 이름이 갖는 중요성.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렇게 불려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을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역사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을 통해서 배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불려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들이 바로 을사오적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적들이 체결한 을사늑약, 외교권을 강탈했고요. 이때부터 통감정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고문정치는 뭐 사실은 엄청난 그 위치, 이게 어떤 인정받은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그냥 잠은 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요 정도라면 통감은 이제 실질적인 위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내정 간섭을 강화해서 어찌 보면 정치적 실권자의 자리에 지금 올라오는 게 바로 통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통감 정치는요, 1910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부터는 바로 총독, 통감이 아닌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건 1910년 나라가 망한 8월 29일 그 이후에 총독이 파견되기 전까지는 바로 통감이 내정 간섭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교권이 강탈되니까 이제 아는 거야. 외교권이 없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주권을 우리가 상실했음을 아는 거야. 아니까 그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민영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어떻게든 끌어들여가지고 이 일본의 폭정에 좀 맞서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정말 진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어떻게든 이 외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민영환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면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공직을 수행하는 어찌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공무원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는 민영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나라가 망하는 것들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견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했는데 결국 이게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일본의 을사늑약을 체결한 어떤 그런 모습들, 외국이 강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 내가 나라의 녹을 먹는 그 외교 행위를 했던 나로서 그걸 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못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자결을 합니다. 네, 참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예, 민영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 장지연. 장지연은요, 황성신문에다가 시일야 방송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저는 이게 사설인데요. 저는 여러분 사설 한번 읽어보세요. 사설을 읽고 제가 눈물을 흘린 거는 이 사설이 유일무이합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사설은 원래 여러분들 감동이나 감정을 실지 않잖아요. 건조하게 그냥 주장을 담백하게 쓰는 게 사설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은 그때의 아픔을,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을사늑약은 외교권이 강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거의 잃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의 아픔을 절절히 써 내려가고 있더라라는 거. 황성신문에 실린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놓아 통곡하노라. 외교관은 자결로, 언론인은 사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병대장 안중근은요, 동양 평화론을 쓰면서 이 동양의 평화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서로의 어떤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일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되었죠. 결국 안중근은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던, 바로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데 앞장섰던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에서 처단하고 순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병들도 활동을 합니다. 의병.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니까 을사의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 을사의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익현, 신돌석. 특히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의병을 일으켰는데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관군들인 거예요. 일본인들이 아니라. 어찌 내가 관군들과 싸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해서 결국 붙들려서 결국은 일본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민의병장 신돌석도 등장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최초의 평민의병장으로 알려져 있죠. 신돌석도 등장하고 있더라. 정말 뭐 공무원, 언론인, 의병대장, 의병, 평민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면서 저항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액션,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을사늑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자, 체결되었는데 고종이 이때 어떻게 했냐면 도장을 직접 주질 않아요. 고종은 이 도장 찍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당하다. 이 부당함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당시 네덜란드 열리고 있는 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리고 여기 이제 헐버트, 통역을 해줘야 되는, 또 길잡이 노릇 해줘야 되는 헐버트. 유경공은 교사로 왔었거든요. 그 헐버트가 또 여기에 합류하면서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었죠. 이상설, 이준, 이휘종. 자, 그런데 이 헤이그에 가서 일본이 우리를 통감을 파견해가지고 외교권을 강탈하려는 건 부당하다라는 걸 알리려고 했는데 이건 곧 외교행위 아니야? 야, 너희들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 없어. 외교권이 없는데 왜 여기서 외교적 행위를 해? 네덜란드 헤이그 와가지고 누가 시킨 거야? 고종 너야? 오케이. 고종 잘라. 그래서 결국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바로 이 헤이그 특사가 빌미가 된 것이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 순종이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고종 시대를 광무 시대라고 하고요. 연호. 그다음에 용희 시대를, 그러니까 순종 시대를 융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일 신협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한일 신협약은요.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을사늑약의 2년 뒤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갑, 을, 병, 정이잖아요. 예. 을이 5년이라며 병 6년이겠지. 정 7년이겠지. 갑을, 병, 정, 무기, 경. 보여요. 갑, 을, 병, 정, 무. 무는 언제? 8년이지.
기 9년이지. 경 10년이잖아. 그래서 경술국치할 때 그 경자가 1910년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만 맞춰가지고 1, 2, 3, 4, 5, 6을 넣으면 됩니다. 자, 어쨌건 자 이렇게 해서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여기서 아까 2차 한일협약에서는 외교권을 강탈했다 그랬잖아요. 한일 신협약에서는요. 군대를 해산합니다. 군대를 해산합니다. 야 진짜 군대 해산이면 이거 뭐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이제 뭐 거의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군대를 해산시켰고요. 어떤 정치를 했냐면요. 이때부터 차관 정치.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통감을 없애고 차관을 들였다. 이게 아니야. 통감은 제일 높은 자리야, 높은 자리. 그 통감이 실질적으로 장관, 차관할 때 차관 있잖아요. 그 차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차관을 이제 일본인으로 앉힐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일본인으로 앉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장관과 차관인데 차관을 일본인으로 앉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완벽한 내정 간섭이 가능하도록 지금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통감의 권한, 통감의 역할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바로 이렇게 한일 신협약 정미철조로 군대가 해산되니까 이 군인들 중에 일부가 바로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의병에 합류하면서 이 정미의병은 가장 규모가 큰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더라. 이 바로 정미 7조에서 군대가 해산되었고 그 군인들이 이 의병에 합류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착착착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경술년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 8월 29일 날 순종이 마지막으로 대한제국의 어떤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브리핑, 그 8월 29일 날 그 마지막, 대한제국의 그 마지막 날의 마지막 브리핑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 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의에 따르라. 소요를 일으켜서 이 대의에 어그러지는 짓을 하지 말라. 일본을 따르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제가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 많으면 제가 욕을 했을 거예요. 저런 게 지도자라고. 저런 게 황제라고. 제가 정말 많이 순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최태성 ETV에 가시면 이 순종의 그 마지막 문장이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여러분 대한제국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대한제국의 주권자는 황제예요. 황제가 자신의 어떤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라. 행복을 쫓으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누가 자기를 왜 공무원이 자기를 해야 되는데 황제가 자기를 해야지. 왜 민영환이 자기를 해야 되냐고. 참 하여튼 아파요. 네. 다시는 여러분들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내세우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죠?